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그녀의 단 하나뿐인 소설이죠. 폭풍의 언덕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이 작가의 좀 고독했던 삶, 또 소설 속의 아주 격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게 문학사에 남긴 의미까지, 파헤쳐 볼 내용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가 가진 그 독특한 세계관하고 폭풍의 언덕이 처음 나왔을 때 왜 그렇게까지 논란이 됐는지,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이런 불멸의 걸작으로 인정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히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또 그 시대상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요큐셔 황야의 거센 바람 같았던 작가,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에밀리 브론테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네. 에밀리 브론테는 1818년에 영국 북부 요큐셔, 그 하우스라는 아주 황량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거의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아, 정말요? 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남매 중 5째로 자랐는데요. 잘 아시는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롯 브론테가 바로 언니입니다. 이 하우스라는 곳의 거칠고 좀 고립된 자연환경, 이게 그녀의 감수성이나 작품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평생 거의 한 곳에만 머물렀다는 게,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고향을 잠깐 떠났을 때는 막 향수병을 심하게 앓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황량한 풍경이 그녀에게는 뭐랄까, 그냥 내면의 일부 같았겠어요. 근데 성격도 좀 독특했다고 하던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말수가 적었대요. 근데 내면에는 아주 강인함, 또 야성적인 면모,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지녔다고 묘사됩니다. 자유를 굉장히 갈망했고 자신만의 세계가 아주 확고했던 거죠. 한 번은 언니 샬롯이 우연히 에밀리가 쓴 시를 발견하고는 출판을 권했는데 그때 자기 내면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해서 격분하면서 남의 글을 왜 함부로 보느냐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일화도 있어요. 와, 정말 보통 성격은 아니었네요.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 글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썼던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앨리스 벨이라는 남성 필명으로 폭풍의 언덕을 출간하게 된 것도 이런 성격이랑 더불어서 당시 여성 작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것도 무시 못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빅토리아 시대라는 게 여성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가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남성 필명은 어쩌면 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한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건 에밀리가 이 유일한 소설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해 1848년에 겨우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아, 30살이요? 네. 짧았지만 정말 강렬했던 삶이었어요. 그 프랑스 사상가 조르주 바타요 같은 사람은 그녀를 두고 정신적 순결을 간직했고 엄격하고 용감하고 올거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정말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아주 치열하게 쌓아 올렸던 그런 천재 작가였군요. 자, 그럼 이제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소설이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 3대 비극으로까지 꼽히는 폭풍의 언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야기가 듣기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강렬하다던데 구조부터가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1801년에 시작되는데 런던 신사인 로그우드라는 인물이 욕셔에 있는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저택에 세례 들어 살게 되면서 시작돼요. 아, 세입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웃에 있는 아주 음산하고 거친 분위기의 저택, 워더링 하이츠, 우리말로는 폭풍의 언덕이죠. 이 저택이랑 거기 사는 집주인 히스클리프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가정부인 넬리 딘에게서 수십 년에 걸친 워더링 하이츠와 두 가문, 그러니까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에 얽힌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은 역시 워더링 하이츠의 캐서린 원쇼?
그리고 그 고아 출생이라는 히스클리프의 관계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인 언쇼 씨가 리버풀 거리에서 데려온 정체불명의 고아 히스클리프하고 딸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그 황야를 같이 뛰어놀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규범 같은 걸 뛰어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캐서린의 오빠인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엄청 증오하고 학대해요. 언쇼 씨가 죽고 나서는 아예 하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아, 결국 캐서린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히스클리프가 아니라 좀 부유하고 교양 있는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에드가 린턴을 남편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그 정말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는 건 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캐서린이 말하는 걸 히스클리프가 몰래 엿듣고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요. 네, 바로 그 장면이 모든 인물의 운명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캐서린은 사실 히스클리프를 나 자신보다 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깊이 사랑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히스클리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는 거죠. 히스클리프는 완전히 절망해서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고 그리고 3년 뒤에 어마어마한 부와 함께 아주 냉혹한 복수심을 품고 돌아옵니다. 와, 돌아온 히스클리프의 복수가 정말 무섭게 펼쳐지죠. 자기를 학대했던 그 힌들리를 도박에 빠뜨려서 폐인으로 만들고 워더링 하이츠를 뺏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린턴 가문으로까지 향해요. 캐서린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에드가 린턴에게 복수하려고 그의 여동생 이사벨라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이용하죠. 아, 그래서 결혼한 뒤에 아주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결국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남편 에드가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딸 캐시, 그러니까 2세대 캐서린이죠. 이 딸을 낳고는 죽음을 맞이해요. 죽기 직전에 히스클리프랑 나누는 그 마지막 대화는 정말 사랑이랑 증오, 원망이 막 뒤섞여서 격정 그 자체던데요. 그렇죠. 그 장면이 아주 강렬하죠. 캐서린이 죽은 다음에도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멈추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한테까지만 이어지고. 네, 캐서린을 잃고 나서 히스클리프의 그 파괴적인 복수심은 더 깊어져요. 캐서린의 딸 캐시하고 자기의 병약한 아들 린턴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스라스 크로스 그레인즈마저 빼앗으려고 하죠. 와, 정말 지독하네요. 네, 두 가문의 재산을 모두 손에 넣고 복수를 완성하긴 하는데 근데 결코 행복해지지는 못합니다. 복수의 끝에는 결국 허무함만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캐서린의 환영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히스클리프의 마지막 모습은 좀 처절하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 어둡고 힘든 이야기에도 마지막엔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2세대, 그러니까 캐서린의 딸 캐시와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 언쇼의 관계에서 희망이 보여요. 아, 헤어튼. 네. 헤어튼은 히스클리프의 복수심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아주 거칠게 자랐지만 워더링 하이츠에서 같이 살게 된 캐시의 도움으로 글을 배우고 점차 변해가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 둘의 모습에서 과거 캐서린과 자신의 순수했던 관계를 어렴풋이 보게 되고 복수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놓게 되죠. 결국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곁에 묻히고요. 캐시와 헤어튼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면서 두 가문의 오랜 증오와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와, 정말 파란만장한 서사네요. 등장인물들도 뭐 하나 평범한 사람이 없는데 역시 가장 중심에는 히스클리프가 있겠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를 단순히 그냥 악인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사랑과 복수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멸시와 학대, 그리고 캐서린의 배신이 그를 뒤틀린 복수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의 행동은 물론 잔인하고 파괴적이지만 그 근원을 파고들면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한 그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복수가 당시의 사회 계급 구조나 인간의 위선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캐서린 역시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또 사회적 욕망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내 영혼과 그의 영혼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도 결국 히스클리프를 버리는 선택을 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시 여성에게 가해졌던 여러 억압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던 인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녀의 선택이 결국 비극을 낳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그 틀에 박힌 여성상을 거부하는 그녀의 어떤 야성적인 생명력, 이런 것들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 독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이 두 인물의 관계는 이 소설의 핵심 주제인 사랑과 복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파괴적인 집착과 증오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축이 그 두 저택, 워더링 하이츠라고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 이 둘의 상징성인 것 같아요. 이 대비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나 주제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그 황량한 언덕 위에 맷따로 서 있는 워더링 하이츠는 거칠고 원초적인 자연, 격정, 본능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잘 가꿔진 계곡 아래에 있는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는 세련된 문명, 이성, 사회적 질서를 나타냅니다. 캐서린하고 히스클리스는 본질적으로 워더링 하이츠에 속한 인물들이지만 캐서린이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거 선택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아, 이 두 공간의 대비는 결국 자연과 문명, 또 본능과 이성 사이의 어떤 영원한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헤어튼 언쇼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죠. 히스클리프의 복수 아래서 정말 무지하고 거칠게 자랐지만 결국 캐시와의 사랑, 또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헤어트는 인간 본성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히스클리프가 자기가 당했던 학대를 그대로 헤어튼에게 되풀이했지만 헤어튼은 결국 그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거든요. 그의 변화는 과연 환경이 인간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교육과 사랑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 마지막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확실히 소설의 강렬함은 이런 깊이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명장면들을 몇 개 꼽았던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로그우드가 처음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그 음산함하고 히스클리프의 냉대 같은 도입부 장면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히스클리프가 들어오시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마치 꺼져버려처럼 들렸다는 묘사가 있거든요. 이게 소설 전체 분위기를 딱 암시하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그 잔인한 말을 엿듣고 폭풍우 치는 밤에 사라지는 장면도 정말 잊을 수 없고요. 네. 캐서린이 죽기 직전에 히스클리프랑 나누는 마지막 격정적인 대화 장면도 정말 숨 막힐 정도였어요. 서로 막 원망하면서도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사랑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네.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유령이라도 좋기니까 제발 자기 곁에 머물러 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은 정말 참 그렇죠. 그리고 또 복수를 다 완성했는데도 캐서린 환영에 시달리면서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히스클리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캐시랑 해튼이 같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의 대비.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사랑, 증오, 복수, 용서, 파멸, 그리고 희망이라는 소설의 핵심 키워드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힘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렬하고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작품이 출간 당시에는 그렇게나 호평을 받았다는 게 참 놀라워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요. 1847년에 폭풍의 언덕이 나왔을 때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는 겉으로는 아주 엄격한 도덕률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어떤 가식적인 규범들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셔버린 거죠. 등장인물들의 거침없는 비도덕성, 계급 질서에 대한 도전, 거의 뭐 동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격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폭력성 같은 것들이 당시 독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구조가 혼란스럽고 저속하다. 심지어 여자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다니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네.
특히 같은 해에 나온 언니 샬럿의 제인 에어는 비교적 좀 도덕적인 주제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맞습니다. 브론테 자매가 전부 다 남성 필명, 커러벨, 앨리스벨, 액턴벨 이렇게 썼어야만 했다는 현실 자체가 당시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서 겪었던 어려움, 성차별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긴, 특히 에밀리의 작품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 사랑의 어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속성까지 그냥 다 드러냈고요. 또 사실주의적인 배경 묘사, 예를 들면 상속법 문제라든가 욕셔 지역성 같은 거랑 낭만주의적인 격정, 심지어 초자연적인 요소까지 뒤섞인 아주 독창적인 방식은 당대의 비평가들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뭐랄까, 괴물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문학의 정말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였죠?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네, 19세기 말부터 조금씩 재평가되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이 소설을 이렇게 시대를 추월한 고전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와서 높이 평가받는 지점들은 뭘까요? 오히려 그 당시 비판받았던 요소들이 현대에 와서는 높이 평가받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인간 본성에 대한 타협 없는 아주 깊이 있는 탐구,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같은 정말 전례 없이 독창적이고 강력한 캐릭터들. 네. 그리고 그 황량한 자연 풍경과 격렬한 감정을 담아낸 서정적이면서도 힘있는 문체, 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복잡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짜인 액자식 구성 같은 것들이 이 작품의 뛰어난 예술적 성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감정,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라는 정말 고독했던 천재 작가,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소설, 폭풍의 언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욕시오 황야의 바람처럼 거칠고 강렬했던 작가의 삶, 그리고 그 삶이 그대로 녹아든 것 같은 작품 속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시면,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네요. 네, 폭풍의 언덕은 단순히 치정극이나 복수극 이걸 넘어서는 작품입니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용서, 자연과 문명, 사회적 계급과 억압, 인간 본성의 이중성 등등 정말 다양한 층위의 질문들을 던지는 아주 복합적인 텍스트죠. 당대의 그런 몰이해와 혹평을 딛고 어떻게 불멸의 고전이 되었는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히스클리프라는 인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학대와 사랑의 배신이라는 그 비극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희생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